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구타당해 사망한 윤일병 사건에 대한 여론이 몹시 안 좋게 돌아가니까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천인 공노할 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군법은 고무줄입니까? 왜 여론이라는 이름의 눈치를 보아가며 죄목을 정하지요? 왜 처음부터 살인죄를 적용할 생각은 못했는가요? 아니면 안 했는가요? 이러고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용 죄목은 대통령의 분노한 한마디나 여론 흐름 봐가며 정하는 게 아니라 진상 파악 후 법 체계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월호 대참사 국민 여론은 좋아서 지금 뭉기적거리고 있는 겁니까? 윤일병 가해자들의 상급자는 물론 군 수뇌부와 당시 국방장관을 문책해야 올바른 수습책이라는 걸 군은 왜 아직도 모르지요? 원칙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군대 내 구타나 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눈치 보아가면서 1+1 세일식으로 죄목을 정하면 누가 사법정의를 수긍하겠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8월 4일 이강윤의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간추리고 뉴스 브리핑 넘어가. 국방부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다 파악해 놓고도 세월호 참사를 틈타서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곧 소환이 임박할 모양입니다. 새정치연합의 혁신 비대위원장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장일치로 선임됐습니다. 독배는 서로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관련 광고를 게재했던 교민들이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고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평소 월요일처럼
준비된 고정 코너들은 그대로 가고요. 인터뷰는 아직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 중인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인터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강윤의 행가는 이번 주부터 최소 한 꼭지씩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비껴보기 코너 있는 날입니다. 연희 때처럼 하시고 싶은 말씀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한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배상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도대체 이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해야 하느냐라는 좀 격앙된 그리고 절박한 심정의 기자회견 다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영기 가족대책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야당의 피해자 지원을 문제 삼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피해자 보상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도 새정치연합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3명,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여야의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정병화 부위원장도 지난달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몰라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다면서 김무성 대표가 윤일병 사건에서 보인 분노를 세월호 참사에서는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국 교수 행동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 노동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구자 행동이 오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수행동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수행동은 오는 14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에 들어가고 매일 저녁에 대시민 호소를 위한 릴레이 거리 강연과 대중 토크를 진행합니다. 또한 전국교수행동은 다수의 언론 매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기고를 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네, 730 재보선 이후 그리고 태풍 때문에 좀 어수선하던 게 좀 가라앉으면서 다시 논점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모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광화문과 국회의 단식 현장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많은 시민들께서 가서 직접 보고 느끼셨겠지만 동조 단식자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분들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일부는 강권에 의해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그럼에도 일부는 옥쇠하는 심정으로 생명을 건 진짜 단식 처절합니다.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교민들 큰 신문들에 또다시 광고 준비한다면서요? 세월호 특별법 빨리 만들어라 이런 요지로?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미시 USA와 세월호 진실이라는 사이트의 회원들이 지난달 30일에 다시 한번 해외 교민의 힘을 모아 세월호 광고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던 지난 광고와는 달리 이번 광고에는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광고를 위한 모금이 소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서 진행 중인데요. 내일까지 58,000달러를 목표로 모금 중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현재 모금액은 4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가수 김장훈 씨 세월호 유가족 단식에 동참했네요. 이 밖에 광화문과 국회 단식 현장 소식들 묶어주시죠. 예, 김장훈 씨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유야무야 되는 현실에서 마음을 다잡고 단식에 합류한다며 오늘부터 단식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특별법 제정은 유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모두를, 나라를 위한 것이라며 왜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보다 정치공학, 당리당략이란 이름으로 파행과 결렬로만 가는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식 동참을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온 김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화문 광장의 유가족들을 찾아와 달라며 이 가족들을 누가 집으로 보내겠나 대통령의 한마디가 임기 중 가장 선군다운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군도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가족 김영호 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22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단식하던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오늘 단식을 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2일 태풍 피해를 우려해서 광화문 광장 농성장에 천막을 걷었던 유가족들은 어제 다시 광장으로 복귀해 천막 없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28사단 윤일병 사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난 4월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방부가 사건 직후 사건 전모를 거의 다 파악했으면서도 은폐해왔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8사단 사건 관련 현안 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6일 윤일병이 쓰러졌을 때 최초 보고는 윤일병이 음식물 취식 중 의식을 잃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윤일병이 쓰러졌다고 정정 보고가 됐는데요. 사건 다음 날인 4월 7일 군 헌병은 선임병들이 윤일병을 어떻게 폭행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군 검찰은 5월 2일에 가해자들을 기소하면서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간부까지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고 다음 날인 4월 7일 윤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라고만 언론에 알렸을 뿐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5월 22일 이후 심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윤일병의 유족들이 수사 기록을 군 당국에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요. 결국 지난달 31일에 군 인권센터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면서 그 심각성이 전해진 겁니다. 최초 사건 발생일이 4월 6일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 묻혀서 그냥 넘어가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폭행 및 고문을 주도했다는 그 이모 병장 부대 내에서 뭐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이 병장이 윤일병 어머니의 면회까지 막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군대에서 가능합니까? 일개 병장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이 내용은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올해 초에 윤일병이 자대 배치된 이후에 부대 내에서 운동회가 열려서 부모님을 초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모 병장이 윤일병의 마일리지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윤일병 부모님의 방문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은 가해자 이 병장은 아버지가 깡패라고 했다면서 이 병장이 윤일병에게 때리고 이런 걸 알리면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고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일병이 들어오기 전부터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뜻입니다. 임 소장은 또 윤일병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펑펑 우셨다며 윤일병의 어머니가 내가 미친 척하고 갔으면 아들 멍자국 보고 문제 제기했을 텐데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무슨 마일리지 가지고 휴가를 한다는 얘기도 처음 듣고 무슨 제왕 소리 듣는 병장 도대체 뭐 그 의무부대가 완전히 별도의 곳에 본대로부터 약 200m 떨어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 평소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고 신경조차 안 썼으면 군대 내에서 더군다나 의무대 같은 데서 이런 혹독한 참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고 그 군대 전체 기율이 아주 형편없다. 이런 게 무슨 동부전선의 총기 난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후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겁니다.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검찰이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예, 검찰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고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신계륜, 김재윤 의원의 보좌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해당 보좌관들을 불러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전달 혐의보다는 증거 수집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또 다른 의원 1명의 금품 수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못 잡았고 어디서 그냥 얘기만 들어서 지금 조사한다 이 소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혐의를 포착해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2달간 전국의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어본 국민 가운데 51%가 처리 결과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6% 정도였습니다. 실제 민원 처리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국민도 47%로 나타나 공정하다는 의견 44%보다 높았습니다. 또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공정한 민원 처리와 신속한 처리 등을 꼽았습니다. 네, 유병헌 씨 관련 수사 얘기 하나만 듣고 마무리하죠. 경찰이 유병헌 씨의 순천 송치제 별장에 비밀 공간이 있을 거다 이런 제보를 받고도 묵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죠. 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똑같은 내용을 검찰에도 무려 2번씩이나 알렸다면서요? 그런데 검찰은 바로 신속하게 움직였나요? 검찰도 묵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3차례 제보 전화를 한 이 순천에 사는 50대 남성이 자신이 검찰에도 2차례 제보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경찰청은 순천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찰관 3명이 제보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시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 5월 26일과 28일에 경찰에 제보 전화를 한 직후에 2차례 인천지검에도 전화를 걸어서 유병헌 씨의 별장에 비밀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요.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참고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답만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유병헌 씨의 여비서인 신모 씨의 증언을 듣고서야 비밀 공간을 파악했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보자의 말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무시한 셈이 됩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태풍 나크리는 어제 오후 예상보다 빨리 서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졌습니다. 이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그치기 시작했고 밤에는 서쪽 지방 대부분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 영서와 영남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모레는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주 후반에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 한롱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 잘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sign.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sign.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네, 태풍 하나가 가고 나니까 또 올라오고 있군요. 금년에는 유난히 태풍이 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듣는 뉴스 K 코너죠.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톱은 뭡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톱은 하나지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예. 지금 방금 속보로 나온 검찰발 기사, 네. 신계룡, 김재윤 의원 뇌물 혐의 포착됐다는 네. 부분이요. 네네. 그거하고 박상은, 새누리당 쪽에서는 박상은 의원하고, 조현용 의원. 발음이 조금 사납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거 혹시 사정정국이 아니냐. 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서 두 사람들, 새누리당 두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게 조금 이상하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누구든.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5시 몇 분, 3분인가 5분인가 나왔는데, 네. 종합기사가 속보라고 빨간색으로 떠서 나왔는데, 나온 거 보니까 종합입니다, 이게. 원래 속보는 한두 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예. 그러고 보면 이게 뭐 좀 준비된 기사고, 엠바고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시간 이때 보고 해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목만 뜨던 긴급 속보와는 달리 기사 예. 본문까지 쪼르르 갖춘 완결성을 속보. 완전히 네. 갖춘. 네. 선거 끝나면 항영 이런 게 한두 건 나오긴 하는데 예. 조금 전격적이고 아직 근데 수사가 덜 여문 듯한 느낌을 좀 받겠더군요. 일보만 예,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오늘 뭐 국방위, 국회 국방위, 법사위 이런 게 다 열렸고 또 아침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회의에도 원내대책회의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그 28사단 사망 사건 문제를 다뤘습니다. 예. 그러면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군인권센터의 발표를 보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청문회 상임위 과정에서 예.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책론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엄마 의원들 새누리당 손인순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이 예.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두 분 다 얼마 전에 아들을 제대한 군대에 보낸 엄마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기하는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 그래서 물론 뭐 손인춘 의원은 군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흥미롭게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제 재보선 전략 포스트 재보선 이후에 전국을 어떤 아젠다를 끌고 갈까가 일단 보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제 활성화 아젠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28사단 문제. 28사단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여당의 상처를 조금 입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세게 나감으로써 사실 이거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서는 그게 여건 야건 간에 그럴 때 여당이 좀 더 세게 나감으로써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라는 것도 사실 다 뜯어보면은 다 그 최경환식의 그 부채 중심의 성장론 또 의료 민영화 이런 것들을 축계하는 그런 법안들이라서 사실 경제 활성화라는 구호 속에 속살이 뭔지를 좀 뜯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그런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언론의 관심은 윤일병 사건에 집중돼 있고 물론 극악무도하고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예.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얼개만 듣고도 정말 이게 이런 일이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벌어졌었나 싶을 만큼 너무 경악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뭐 포천 살인 사건도 그렇고요. 네, 포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건에만 주목하다 보면 항상 터지게 되어 있기는 한 겁니다만 그 잔악무도함이나 극악상 그다음에 대범성, 잔인함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사회적 처방과 진단과 처방도 필요하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세월호에 온통 다 매몰됐는데 실상 세월호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말이죠. 예, 사회 전체적으로 기강이 완전히 풀려 있거나 치안이 부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무섭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균형 잡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막 무조건 그런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에서 그 가족들이 일단 결정을 내린 게 초점은 광화문광장이다. 네. 농성의 거점은 광화문광장이고 그렇지만 특별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회 농성도 계속한다. 예. 물론 그 유경근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식을 일단 접고 그 대신에 가족들이 릴레이 단식 방식으로 약간 전환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결정을 큰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점은 광화문광장이고 국회에서도 계속한다. 이런 걸로 잡았고 일반 시민들의 근접성이나 응원, 동조 이런 것들을 볼 땐 국회보다는 당연히 광화문 광장이 여러 가지로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수 김장훈 씨도 단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또 16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 주최 시복 미사가 열리는데 100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때 또 뭐 심리가 넘는 차벽을 만든다는데 또 한 가운데를 지나게 될 것이고 아무튼 좀 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이따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3시간 후에 보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국방장관이 여당 최고위원회의에 불려가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문책 범위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어요? 에? 장관 자식도 없어요? 모처럼 속 시원한 말씀을 하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의 이 말씀을 다른 경우, 즉 세월호 참사 사건에 갖다 붙여볼까요? 우선 홍문종 사무총장. 기본적인 입장도 이제 교통사고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해상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상 교통사고로 좀 출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천안함 사태 때보다 과잉 배상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말씀이고요. 하여간 유족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그야말로 따라 우리의 사법 형사 체계의 근간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에? 자식도 없어요? 다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진다는 것은 새로운 검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런 헌법적 근거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사법 기본에 관한 근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적이지 못하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에? 장관 자식도 없어요? 법학교수들과 세월호 유가족 등 40여 명은 전국 법학교수 230명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위원회 설립이 헌법 체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16 특별법안에서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이와 같은 특별검사 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별검사 제도에서 민간 변호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시스템을 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시행해 왔는데 4.16 특별법에서 위원회에 수사권 주는 것이 법체계를 교란시킨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김무성 대표 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저에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런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무슨 권한 우리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고.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에?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당신의 자식이 그렇게 진도 바닷가에 처박혔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뱃속에도 열대를 가지고 있다 나온 내 새끼라고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는 직접 취재하면서 들을 수도 있었겠네요. 김무성 대표가 책상을 탁탁 치면서 국방장관한테 당신은 자식도 없어요 이러던데. 들었어요, 그 얘기? 어제 상황인데요. 어제죠? 일요일날 회의했다 그러더니. 그 윤일병 사건에는 저렇게 분노하면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식도 없어요. 그런 말을 왜 안 하죠? 그때는 당대표가 아니었었나요? 지금 당대표면은, 근데 아직도 세월호는 현안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면서 사실 일요일날 예정이 없던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직접 참석을 시키고, 네. 이게 좀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요? 네. 선의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이라면, 사실 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을 해서 한민구 국방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이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알게 된 게, 예.
7월 31일 그러니까 엊그제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를 한 다음에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뒤에 본인이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첫 얘기를 재판은 5월 22일 날 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문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정신을 못 쓰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랑 똑같이 알았더라고요. 장관이나 그렇죠. 우리랑. 그러니까 6월 초에 취임한 장관이 결국은 7월 말일 날 예.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 국방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자 김관진.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렇게 한 것 사실은 좀 상당히 언론을 의식한 국민의 정서를 의식한 그런 좀 정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쉽게 말하면 쇼다. 아니 뭐 쇼라고 할 것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 눈을 의식한 정치 행위. 그 쇼.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들렸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여당 지도부가 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예, 이런 예. 정적인 좀 상징성을 갖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너무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정부 여당 쪽이 너무 오만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과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의 이거 정말 큰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예. 그런 정치적인 목표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테크닉에 능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민구 장관을 와서 질책을 한 건 예. 현재 국방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김관진 안보실장을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실제 선을 예. 거기서 명확하게 예. 긋겠다는 정책인 의도도 담겨 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지만 네, 네. 이런 김관진 안보실장은 안보실장의 출석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런 정책인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일각에서는 예. 이게 이제 결국 김무성 대표가 직접 책상을 쾅쾅 내리치면서 얘기를 한 이게 결국은 청와대에 이 김관진 안보실장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네, 들으라고 한 얘기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 들으라. 예. 이런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한민구 신임 장관이 뭐 취임은 6월 언제 했으니까 7월 31일 날 알았다는 것도 뭐 장관으로서 형편은 없기는 하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직접적 책임은 당연히 김관진 현 안보실장한테 그렇죠. 있는 거고요. 예. 오늘 그 국방위원회 또 오후에 법사위원회 열려서 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 등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네. 이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 어제 오늘 이 사의 표명설 이런 거 이제 언론 보도가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고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도 네. 사의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TV 화면을 통해서 네. 그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의 이 발언하는 모습이나 발언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신 분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도대체 이런 사건이 육군 내에서 28사단에서 일어났고 육군 내부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총괄 책임지는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일 텐데 네. 어쩜 그렇게 당당하고 이 뭐랄까요? 정말 그렇게 그랬어요? 뻣뻣했어요? 뻣뻣한지 네. 정말 좀 보기에 따라서는 네. 의원들이 저는 화를 많이 안 내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군 내부에서는 네. 이 권호성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네. 저희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 얘기 들어보면요. 예. 이 군의 간부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권호성 총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하니까요. 아까 그 화면의 그 모습하고도 그 말이 맞아떨어지네요.
이따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도대체 표정이 예, 한번 어땠는지. 보시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당 대표가 휴일날 장관을 불러다가 저렇게 책상 탕탕 쳐가면서 막 몰아세우고 면박 주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죠?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조금 본인의 의혹,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일단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 자체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이제 그냥 어중간하게 넘어가면서 말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사실, 예. 특별법 논의 관련해서 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려다가 지금 벽에 부닥친 것 아닙니까? 그랬죠. 보면. 예.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려는 예. 그런 정치적인 생각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추천권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내 의견 조율이나 장악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단 청와대가 발끈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 친박계 쪽에서 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여야 협상 몫이니 법 개정과 관련한 몫이니 이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주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좀 김무성 대표도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번 좀 볼까요? 예상되기는 했지만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네요. 네, 오늘 의원총회 오후에 열려서 아까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를 이 현행 당원 당규상 이 유일한 선출직 최고위원이고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 법적인 하자 없이 가자.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준 좀 강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믿고 맡겨보자 이런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안팎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을 볼 때 과연 박영선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내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 솔직히 저는 좀 여전히 의문스럽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달 말이면 이제 국정감사가 열흘간 진행이 되고 9월부터는 바로 이제 정기국회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원내외 활동이 사실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긴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더군다나 이제 비상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이 당의 이 원내 활동과 이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명확하게 이 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중간해지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행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여러 계파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래서 사실상 보험을 들고 있는 그런 원내대표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 바깥에서 또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바라는 그런 정도의 혁신을 정말 칼같이 해낼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조금 믿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독배를 누구도 마시려 하지 않아서 법적인 절차상 하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당신이 해보시오 이런 것도 좀 있었겠죠 여보세요? 네네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하나 물어오셨어요. 많이 이런 질문 받으셨을 텐데, 그리고 다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최고위원들 뭐 이렇게 둥그런 의자에 모여서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텔레비 네네. 그림용 찍으라고. 조중동 펴놓고 주로 회의합니까? 라고 물어오셨어요. 아, 뭐 해놓고요? 조중동 신문 펼쳐놓고 회의합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얼마 전에 네. 서영교 의원이 그 조선일보 펼쳐들고 지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꼭 조중동 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조중동은 아예 안 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중요한 현안들이 있을 때 뭐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같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죠. 아마 그 청취자의 질문은 자체 기획력이나 의제 설정 능력이 너무 약해 보인다. 뭐 이런 뜻으로 주신 그렇죠. 질문 그런 지적이 같아요. 정말 맞는 지적이신 게 예.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 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 결국 이 당의 이 재정과 인사 그리고 선거 기획을 모두 총괄 책임지는 자리가 바로 사무총장 자리인데 네. 사무총장 자리에 주승용 의원이 섰죠. 예.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에 김재윤 의원 또 송호창 의원이 공동으로 했고요. 예. 이 맨파워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새누리당과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게 국회 안팎에 특히 국회에 오래 출입하는 기자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이런 예. 말씀까지만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 갑자기 사정 태풍이 오는 거 아니냐 싶은데 신계륜, 김재윤 그랬고 뭐 여당의 두 의원은 원래 이제 며칠씩 수사가 이미 진행돼 오던 거지만 네네. 특히 야당도 2명 이거 뭡니까? 조금 공안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할 조짐입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비리 사건으로 이제 이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네. 지금은 박상은 의원이 이제 소환 일자가 통보가 된 상태지만 다른 의원들 몇몇 여야 포함해서 한 서너 명 정도 더 지금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정설이고요. 네.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 이 조현룡 의원 새누리당 예. 여기도 이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이 철도 파트 관련해서는 아직 뭐 다른 의원들까지 내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김재윤 두 의원에 대해서 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한예종에서 돈을 받았다고? 거기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사실 채용비리 이사장인가요? 거기 이제 공금 유용 횡령 이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었는데. 그랬죠. 이 학교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예. 정치권에 로비가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요. 인허가요? 예, 그거 국립인데. 그렇죠.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로비를 받은 사람이 이제 신계륜, 김재윤 두 의원 당사자들이 아니고요. 네. 본인들이 아니고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이 네.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첩보가 입수가 됐고 내사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오전에 네. 그 해당 보좌진들의 집에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은 이 김성민 이사장 쪽으로부터 직접 로비를 받은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의원의 실명은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역 의원 5명이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박상은 의원의 해운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여야 의원들 서너 명도 지금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 이러면 벌써 7, 8명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현역 의원들의 내사 이런 것들이 결국 730 재보궐선거 앞둔 이후에 정부 여당의 좀 전반적인 강경 모드를 감안을 하면 예. 좀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지기 위한 이 공안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많이 보아온 기시감이 뚜렷한 상당히 고전적 수법이기도 하네요. 근데 또 그게 가장 또 잘 들어맞는 정책 효과가 큰 수법이기도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랜만에 뉴스 행간으로 인사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뉴스 행간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이 나온 오후 상황에서 박영선 민주당,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입에 익숙해지지 않는 이 이름, 넉 달이 지났는데 제 감각의 문제일까요? 이 당 이름의 문제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장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추대가 됐는데요. 앞으로 몇 개월을 하게 될지, 사실 비대위라 그러면은 한두 달을 넘어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 달, 100일을 넘고 계절이 바뀌고 더군다나 해가 바뀐다면 비상이 아니라 상시체제가 된다는 얘기일 텐데, 앞으로 남은 국회와 정치 일정상 억지로 이해를 조금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비대위 체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계획은 내년 1월이나 3월 그 사이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유동적이니까 시기 문제는 좀 그렇다고 하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야당의 고민, 지금 새정치연합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듣고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16년 총선도 박살난다. 야당으로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여당 되긴 더 어려워진다. 730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이런 말들이 들려온다. 현재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모두 승리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다. 혁신을 향한 새정치연합의 고민은 체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한 당직자는 사람으로 치면 피가 돌지 않아 반신이 마비된 노인이라고 표현했다. 네, 반신불수 상태의 노인, 이런 당직자의 말이 있었다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한겨레 하어영 기자가 듣고 썼으니까 하 기자를 제가 조금은 아는데 없는 말 섞어 넣거나 뭘 들은 말 과장할 친구는 아니더군요. 개인적 관찰이니까 반신불수 노인이란 말이 좀 자극적으로 들리거나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일부분은 맞다고 적어도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문형으로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당 조직이 와해된 상태 아닙니까? 두 번째, 2007년 대선 이후,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나서서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 표 이상으로 대패한 이후 진보 정권 10년을 마감하고 권력을 보수 계열에 넘겨준 이후 2007년 대선 이후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음, 2030 세대가 중요하다. 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놀러 가고 투표해주면 우리는 정권 잡을 수 있다. 계속 그러면서 2030 세대만 바라보던 천수답 농부는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중시하던 2030 세대를 투표장으로 데리고 올, 그래서 자기를 찍게 할 어떤 방책은 갖고 있었나요? 호소하는 거 말고요. 즉 2030 세대에게 비전이나 꿈을 주거나 그들의 현실적 좌절감을 민주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치 결사체, 그 정당을 통해서 투사시킴으로써 나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긴 줬나요? 다른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릴게요. 주요한 선거가 그냥 멀리 갈 것 없이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만 따져도 730 재보선까지 4번 치렀습니다. 그 4번의 전국 단위 큰 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 결과 보고서 하나 변변히 만든 게 있었나요? 그동안 4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나 또는 상대 측 실수, 즉 새누리당이겠죠? 또는 한나라당이거나 그 상대의 실수만 기다리지는 않았던가요? 정권 심판론에만 매달렸다고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판해야 하면 당연히 심판해야 하죠. 심판받을 일 있으면.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큰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30년, 50년째 문전성시 이루는 음식점 중에는 설렁탕 하나만 파는 집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만 들고 나왔다고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수만 기다리던 정당의 모습이었는데 막상 상대의 실수를 제대로 그럼 이용이라도 했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주류건 비주류건, 당직을 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의원이건 원외위원장이건, 어쨌거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 쓰고 있는 감투에 따라서 관계의 강도와 범위는 훨씬 커질 테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공히 묻고 싶은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하여튼 언론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말하는 거 누가 못해. 그렇게 야당을 조지기만 할 일이 아니라 대안도 좀 제시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 지금 당연히 계시겠죠. 아마 그런 얘기는 저기도 게시판으로도 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만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의문형으로 만들어서 재론, 반문한 이유는 여기에 이 중에 한 반 정도만 해결을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제가 어느 특정 정파를 옹호해야 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변화와 개혁, 역사 발전이란 것은 결국 변화와 개혁이라는 두 단어로 집약된다고 보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의 상당 부분을 정치권에서 해소해야 하고 그 책무가 새누리당보다는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형으로 드린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외의 야권인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노동당들에도 제가 드린 질문의 일정 부분은 해당이 될 것이고 그들도 반성과 혁신을 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원내 제1당이자 130석이라는 거대 몸집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 청자, 대표 상대로 해서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일테면 새정치연합 당원은 한 20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소 6달 동안 당비 매달 1,000원씩 내는 이른바 권리당원을 당에서는 한 14만 5천 명 정도, 1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액수는 정말 별거 아니죠. 한 달에 1,000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당원의 어떤 권위 또는 무슨 신뢰성 이런 걸 아주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돈을 많이 거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말은 이름만 걸어놓고 돈만 1,000원 내고 있지 다 지역의 맹주들 몇 선씩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조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냥 대납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건 줄 뻔히 알아요. 대납하는 건 줄. 계산하기 좋게 14만 명 그냥 20만 명이라고 칩시다. 매달 1,000원씩 내는 사람이 2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10만, 100만, 1,000만 원. 월 2억이네요. 자, 그것을 몇십 명,
뭐 한 100명 정도 의원이 뭐 분담해서 내는 건 아무런 일도 아니죠. 그러면 월 1,000원씩 내주는 이번에 730 재보선 선거 결과를 보면 투표율도 낮았지만 졌던 이유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뭐 프레임, 의제 설정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말자고요. 이번 선거는 그냥 결정적으로 빤해요. 세월호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서 치러지는 거고 총리 2명의 낙마와 장관 2명의 사퇴 파동 직후에 펼쳐진 거기 때문에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예요. 사실 무슨 재보선에서 무슨 전국적 단위의 의제 설정을 한답니까? 그거 자체가 얘기가 안 되죠. 그냥 원래 자신들의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도 지기가 힘든 선거인데 왜 졌느냐? 안 와서 진 거예요. 안 와서. 그러면 지금 월 1,000원씩 낸다는 권리당원 그게 15만 명이라면서요. 전국적으로 15만 명이겠죠. 그 사람들도 안 왔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아마 어떤 의원이 A 의원이 한 100명쯤 내준다고 쳐볼까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의원 지역구에서 이번에 선거가 있었다고 칩시다. 또는 옆 선거구거나 몇 명쯤 갔는지는 자기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권리당원 정도면. 그런데 투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죠. 11대 4. 어디 내놓을 수 없는 성적표고요. 당뇨 출신으로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조금 하다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학생회장 하다가 장렬하게 감옥 갔다 와서 전대협 의장도 하고 그런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큰 주목은 못 받아서 민주당 시절부터 당료 하다가 지금 이번에 겨우 전국구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쁘게 생긴 말도 또랑또랑 잘하고 해서 아마들 아실 겁니다. 진성준 의원이 이런 말 했어요. 1987년 김대중 대선 후보가 보라매 공원에서 집회할 때 지구당 여성부장 하던 사람이 지금도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그때 이름이 지역위원회로 바뀌었죠. 지역위원회의 여성위원장을 하고 있다. DJ 때 당원에서 그닥 실질적으로 늘어난 당원이 없다는 가장 뚜렷한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진성준 의원이 예를 든 곳이 좀 특별하다곤 하지만 상징적 샘플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현실입니다. 마지막 한 대목 듣고 정리 말씀 올리고 게시판 보겠습니다. 730 재보선의 패인인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고민이다. 일단은 민주적인 제도 정비가 기본이다. 기존엔 전략공천 최고의결기구가 당무위원회였지만 이번엔 최고위원회로 끝났다. 한 의원은 최고위 상급 기구인 당무위원회가 구성됐더라면 비리 전력이 있는 서가본 의원이나 보은 공천 논란이 일었던 권은희 의원 공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공천 표준안을 만들어서 누가 당 지도부가 되더라도 그 원칙에 따라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라 맞는데요. 지금 국면에서는 뭘 조속하게 당을 정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를테면 비대위 체제를 오래 가지 말고 정말로 비상적으로 압축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리스트만 확실히 추린 다음에 신임 당대표, 신임 지도부에게 넘기는 것으로 저는 비대위의 할 일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지만 있으면 전당대회를 내년 1~3월로 늦추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깨질 때는 확실히 깨져야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확인해야 그리고 바닥을 다져야 그리고 거기서 쓴맛을 온통 봐야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다가갈 수 있고 차고 올라올 수 있는 힘도 생긴다. 항상 무슨 선거 참패, 당직 사퇴, 비대위, 전당대회, 신임 지도부 또 의론, 여론 수렴, 약간의 노선 갈등, 찌그락찌그락 선거 참패 계속 이런 쳇바퀴를 돌아와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패배 후유증이나 질서를 막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막 혼돈스럽고 무력하고 열패감에 빠진 이것을 가지런히 가르마를 타서 조직화시키는 것.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똑바로 해보자는 것이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텅 빈 텔레비전 이제 오늘 9시 뉴스에 나오겠네요. 박영선 대표 혼자 앉아있고 이렇게 텅 빈, 그러니까 아마 그 방에서 회의도 할 일도 없겠지만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앉았었는데 몇 선의 다른 아무개 의원으로 바꾸느냐,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들에겐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차라리 정 못하면 새누리당의 무슨 이준석 비대위원,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변화라도 시도를 해봐라. 하다 못해. 근데 그건 너무 창피한 컨닝이잖아요. 거기까지 떨어져서야 안 되겠죠. 시민을 데려오든 누구를 데려오든 해서 그저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 모습부터 보여야,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인 발언권을 행사해야, 또는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고 있는 사람이 몇인지를 확실히 보고 공개하는 것도 명수만이라도, 그거 민낯을 공개해서 창피해야 할 일 아니죠. 130석 정당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 그냥 15만, 20만 최적하자. 그런 것들을 애교로 봐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모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렇다면 12명 최고위원을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파 간의 갈등? 대놓고 싸워야죠. 친노와 비노가 과연 있느냐? 그럼 친노는 뭘 잘못했고, 친노에게서 우리는 뭘 취해야 하는 것이고, 비노의 사쿠라성에 대해서 어떤 처절한 반성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체제로 계속 과연 갈 것인가? 빅텐트를 만들 수 있다면 누구는 떨어져 나가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조간신문 한겨레의 730 참패 야당 어디로 그 기획 기사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0만 바라보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2030에게 꿈과 희망의 일단이라도 주어야 하고 50세 이후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들에게서 반 정도를 얻지 못하면 누구도 집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국제뉴스 비껴가기 들어가겠습니다. 한결은결님께서 비대위원회 세월호 유가족 추천합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사태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야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비대위 기간 동안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그 하나에만 몰두하고, 원내대책에서는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것들을 가지르는 리스트를 만드는 그 두 가지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자께서 자발적으로 입당해서 1,000원보다 많이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물론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그렇지만 15만 명 중에 그분들이 8만, 9만, 10만 명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오늘은 그 5060에 대해서 국물도 없었다는 느낌에서 제가 386인데 벌써 50이다. 386 이후 젊은 정치인 누가 있나? 그러면서 2030 세대를 고대하다니 어불성설이고 정구죽천이다. 어려운 고사성어 써주셨네요. 하나 공부했습니다. 정구죽천. 말뜻도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 알려주셨었죠. 고맙습니다. 스마트 정당을 새정치연합이 만들어 놓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무서워서 활용도 못하고 있다가 새누리당이 SNS 정당을 지향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국민 참여 없이는 총선도 대선도 없다. 네, 온오프라인 정당에 대해서도 관심 당연히 기울여야 합니다. 왜? 오프라인 지금 당 조직은 거의 와해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왕싸가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윤일병 사건에 대한 그 분노의 목소리들이 아주 많았고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들 10열에 8, 9분 해주셨습니다. 묶어서 게시판 요약 정리해드린 점 이해해 주십시오. 국제뉴스 비껴가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기.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윤재석 프라시엔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듯. 굉장히 휴식은 못 취했습니다.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조금 있다가 KBS 가야 됩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우선 우리나라 관련 뉴스부터 하나 볼까요? 네. 일본 정부가 우리 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 계획을 비난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백서를 발간키로 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 스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네. 이른바 김종필 5.15 메모 그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한일회담 때 그 위안부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 대변인조차 네. 그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상시적으로 한다는 게 드러난 건데. 그거는 좀 놀랍네요. 예, 한일 청구권 협정 아시다시피 당시 5억 달러의 그 자금, 청구권 자금 받은 거 이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예. 북한은 아직도 안 받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때 받은 5억 달러 중에서 3억 달러가 이제 포철 제1기 107만 연산 110만 톤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다 치고 오늘 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중국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 이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 위안부라고 자꾸 얘기하는. 하고 난징 대학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키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 중국 측의 유네스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중일 간의 과거 한 시기에 있었던 짊어진 이상 부채의 유산을 쓸데없이 부각시키는 것은 극히 유감이다.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중국이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의 그 역사의식 그리고 우리 진행자가 가끔씩 말씀하시는 과거사 의식의 그 저열함과 편협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참 말도 잘하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유피미스틱 이렇게 말하나요? 그 난징 대학살을 과거 한 시기에 있었던 부의 유산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지금? 참 멋진 표현인데 문제는 이 재앙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20만 명인가 학살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가 어떻게 과거 한 시기에 있었던 등에 짊어진 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그랬잖아요. 천황이 천황이라고 일왕이라고 그래야지. 일왕. 통석의 염을 금할 수. 그거는 이제 딴 사람이었나요? 네, 생각이 안 나네. 사회당 고이즈미 총리. 준이치로? 네, 고이즈미. 예. 그분이 그렇게 그래도 그 양반이 그래도 사회당 출신 이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정부 대변인이 분명한 역사 왜곡을 하질 않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나? 일본 얘기 그닥 하기는 싫은데 하나만 더 하죠. 아베가 중남미 쭉 돌았잖아요. 꽤 오래 돌았나 봐요. 브라질이 그래도 제일 큰 나라고 기대한 게 많았죠. 네, 그리고 브라질하고 일본은 옛날부터 그 우호 관계가 상당했고 농업 이민도 좀 성과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느 정도 퍼주기로 해서 좀 성과가 있었는데 브라질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로. 이게 에스타도라는 거는 스페인어로 리포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식으로 하면 상파울로 리포트죠. 네네. 이 신문에 따르면은 브라질과 일본 모두 이 아베 총리 방문에서 큰 재미는 못 봤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여성분이죠, 이분. 예. 이 사람이 이제 지난 1일 아베를 만나고 나서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 이거 뭐 심심하면 나오는 거죠. 맨날 하는 소리 아닌, 근데. 별거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별로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체결된 협정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원래 17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체결된 거는 9개고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협정들. 17개 중에 9개면은 겨우 반타작쯤 했단 얘기인데. 근데 반타작도 그게 이제 별로 실효가 없는. 정상회담에서 맺는 것들이 되게 MOU라고 그래갖고 강제성은 없고. 네,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죠. 예, 그냥 이렇게 뭐 한번 잘 해보자. 그리고 이제 LOI까지 가야, 네. 레터 오브 인텐션까지 가야 이제 그때부터 실행 단계가 들어가죠. 장관들로 하여금 사인하게 하고 대통령은 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거꾸로죠. 네? 거꾸로죠. 대통령끼리 사인을 하고 뒤에 외교장관이 서 있죠. 아닌데요? 아니 뭐 그건 나중에 합시다. 네, 관련 그 구체 사안은 장관들이 하고 대통령 뒤에 서 있어요. 국제뉴스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일본이나 브라질이나 서로 축구에 이번에 별 재미를 못 봐서 더 회의할 말도 없었지 않을까. 중국 윈난성은 지진이 한 2, 3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도 뭐 지금 피해 사망자가 300몇 명 막 이러던데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게 오늘 오전 현재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윈난성이라는 게 이제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미얀마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성입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 그래요? 1평방킬로미터당 265명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진이 요번에 일어난 지진은 진앙이, 그러니까 그 지진의 진원지가 지표로부터 1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그 타격이 큰 거죠. 몸 느끼는 강도가 똑같은 6.5 진도 6.5라고 그래도 진앙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피해가. 그리고 이제 주택들이 또 이 소위 그 흙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만 흔들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서 흙집이 많은가요? 그보다는 여기가 굉장히 못 사는. 좀 그 민도가 낮아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좀 엉성하게 짓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3대 요소가 합쳐져서 이 피해가 더 커지는 건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진짜. 우리 또 119 구조대도 좀 가고 우리가 여기다가 또 이 구호품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하지 않을까. 적십자사.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119 구조대 가면 잘하잖아요. 그 인도적 조치는 취하겠죠. 적십자사. 또 그렇고 에볼라 바이러스 가지고 또 아주 시끄럽고 뭐.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라고 계속 보사 당국에서 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무슨 덕성여대에선가 하는 국제 학술 대회인가에 서아프리카 출신 학생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막 서명 운동이 다음 아고라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하던데. 그거는 사실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그걸 인격 모독이나 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소위 이 바이러스의 그 창궐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얘기해요 그러면? 에볼라 얘기 뭐 우선 미국이 각종 치료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관심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약이 없습니다. 예방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고안해낸 게 20년도 더 된 그 수혈요법을 쓰는 건데 굉장히 원시적이고 재래식인데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그 예전에 우리가 뭐 장티푸스라든가 뭐 이런 그 법정 그 수인성 전염병 때도 이랬는데 그거 자체에 대한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떤 특정 질병을 견뎌낸 사람의
피를 뽑아서 거기서 나은 사람. 나은 사람에 이제 면역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서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 중에 에볼라에 감염된 의사가 있는데 아주 젊은 의사 켄트 브랜틀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을 미국으로 이송되기 전에 자신이 치료했던 13살짜리 에볼라 생존자 소년의 혈장을 주입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미봉책이나마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겁니다. 이게 20년 전에 캐나다에 에볼라가 돌았을 때 그때 사용했던 요법인데 치료율이 무려 90% 이상이었다면서요. 괜찮은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뾰족한 치료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의존한다. 제가 요새 그 볼보를 한 2000년 모델을 다 끌고 다니는데 요새 볼보보다 낫습니다. 옛날 볼보가. 뭐 그래요? 적절한 어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유적인 말씀하신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에볼라 한국까지 뭐 미칠까 이거에 대해서는 긴장은 하지만 좀 주시는 해야 되지만 미리 그렇게 걱정을 가불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예방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군대는 저렇게 엉망이지만 그래도 이 보건복지 쪽, 이 의료 쪽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반군 공부를 우리가 다 마지막 챕터까지는 못했죠. 아니 마지막 챕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하마스 얘기까지. 하마스 이제 하나 하고 앞으로도 이거 뭐 지금 몇 시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다가도 또 끝내면 또 다음번에 또 해야죠. 뭐. 우선 진행해 주시죠. 그러면. 하마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지구촌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 그룹 알카에다죠. 이 알카에다 죄송합니다. 알카에다부터 한번 얘기를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갑부가 이제 국제적인 테러 조직을 만들죠. 그리고 그 표적을 정조준 미국을 정조준으로 해가지고 verifying, aiming 해죠. 그래가지고 테러를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이 알카에다는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람보 1입니다. 실버스터 스텔론이 나오는. 이때 이제 이슬람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 1988년에 결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꽤 되네요. 연륜이. 꽤 되죠. 내공도 그만큼 강합니다. 이 알카에다라는 뜻은 뭐냐? 아랍어로 근거지 또는 본부. 그러니까 아지트란 말. 그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또는 헤드쿼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알카에다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 걸프 전쟁을 계기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가 두 곳 있지 않습니까? 메카와 메디나. 이 두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이제 반미 조직으로의 성격을 굳히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9.11 테러, 그러니까 알카에다 하면 딱 9.11이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9.11 이전에도 이들이 뭐 다른 데서 뭘 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좀 굵직굵직한? 9.11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 폭파. 이거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케냐,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파. 그 다음에 선박 미 군함. 예멘 그죠 미국과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대미 그 표적 공격은 다 알카에다가 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는 이 세계무역센터의 생물학 무기 테러 사건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9.11 테러 1년 전에요. 엔트렉스가 뭐라 그러죠? 엔트렉스. 탄저균. 탄저균. 한국말은 모르고 영어만. 흰색 백색 공포. 그게 이제 미리 1년 전에 한번 간을 본 거고 2001년에 드디어 항공기를 납치해서 이제 9.11을 열었죠. 탄저균 그거는 우편물을 통한 소포 발송을 통해서. 그 조직 운영이 상당히 교묘하다면서요? 예전에 북한 간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만나도 이게 알카에다 요원인지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럼 교묘하다고 해야 됩니까? 정교하다고 해야 됩니까? 정교하다고 봐야죠. 교묘하다는 너무 가치 개입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정교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활동하면서도 실제로 헤드쿼터는 네. 이른바 알카에다는 네. 굉장한 조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법정치위원회, 군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조달위원회, 보안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이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사마 빈 휘하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네. 거의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부나 무슨 외교관계 이런 것만 없다 뿐이지 자기들 실제 내부 체제는 기율과 조직을 명확히 갖추고 거의 있다. 정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아랍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본부라는 뜻이니까 지부처럼 그 분쟁 지역이나 타격이 필요한 곳에 뭘 또 많이 거점도 갖고 있고 이런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산발적으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본부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른바 표적 공격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걔네들은 표적 공격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표적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라비아 반도 지부, 북아프리카 지부, 이라크 지부, 파키스탄 지부, 아프가니스탄 지부 무려 40여 개의 지부가 있고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65개국의 연계 추정 조직이 있는데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2004년인가에 우리나라에도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알카에다로 추정되는 인물이 탑승한다는 정보가 있었다가 결국은 그걸 조사해 보니까 얘가 탑승을 안 했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은 지금 어쨌거나 미국에 의해서 사살된 걸로 그 이후에 알카에다가 어떻게 돼 있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죠. 그러시죠. 네. 알카에다의 수장 이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 5월 2일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에서 정말 처참하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죽은 모습을. 예전에 체게바라의 모습을 공개한 것처럼. 그러게요.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 뒤이어서 지도자가 선출됐는데 원래는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인자였으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이집트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사이프 알 아델이 새 지도자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은 요새는 없습니다. 예, 아직은. 네, 이렇게 해서 청취자의 질문으로 시작된 세계의 반군들 알카에다까지 들어봤고요. 국제뉴스 설명해 주신 윤재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8월 4일 한 주의 시작일인 월요일이자 8월의 시작인데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그리고 군인연금은 퇴직 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연금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령으로 전역하면 월 330만 원, 중장 예편이면 그보다 100만 원 많은 월 430만 원을 받는답니다. 교사도 정년 퇴직 후 평생 월 300만 원가량을 받는다더군요. 낸 돈보다 무려 80%가량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재직 중에도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퇴직 후에도 혈세 따박따박 끌어대서 연금 풍족하게 받습니다. 민간 노동자들이 쎄빠지게 일해서 퇴직 공무원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 보태주는 꼴입니다. 이런 걸 고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